한국인만큼 이상하고 무서운 민족은 어디에도 없어.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어. 너희들도 직접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봐. 그러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게 될 거야. 여기 공항 로비에서 한국에 대한 설전을 벌이는 3명의 특파원들이 있습니다. 이 특파원 중 한 명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P통신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전쟁터와 격변의 현장을 취재해온 특파원 토마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그 어느 곳보다 놀랍고 충격적이며 다이내믹했던 곳,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아시나요? 전 세계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이지만 그 어디보다도 강한 국민성과 위기 때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는 저력을 가진 한국을요. 저희 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이셔서 한국에 대해서는 익히 듣고는 있었죠. 아시아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이 작은 나라에서 저는 역사적 취재의 현장에서 여러 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올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며 이 작은 나라의 근본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 많은 의문을 가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12월 은퇴를 앞둔 제게 마지막 특종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사태였죠. 단 6시간 만에 종료된 이 비상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저는 2명의 후배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0년차 베테랑 제이와 AP통신의 라이징 스타로 불리는 신입 에밀리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놀라운 건 이번 계엄령 사태예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며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8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계엄령을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해제된 건 처음이야.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2가지 특별한 특징을 볼 수 있었지. 빨리빨리 문화 말씀이신가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언론은 실시간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SNS에서는 즉각적인 토론이 시작됐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평화로운 대응이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날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어. 마치 2016년 촛불 집회의 데자뷰 같았지. BBC 특파원이 내게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중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냐고. 그때 시민대표단이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면서요? 제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지. 저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이건 성숙한 민주주의의 완벽한 교과서 같은 상황이었어.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IT 강국의 기술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난 거지. 빨리빨리 문화가 부정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돼. 신속한 정보 공유, 빠른 의사결정, 즉각적인 행동. 이 모든 게 합쳐져서 6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계엄령을 철회했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지. 제가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고 정치권은 이를 경청했으며 결국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어. 이건 단순한 계엄령 해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 창밖으로 질서정연하게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야.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어 대응하고 위기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성숙함.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지. 선배님, 제가 찾아본 자료가 있어요. 태블릿을 들여다보던 에밀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GDP가 고작 87달러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 값도 안 되는. 제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야.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3년 내가 처음 한국을 취재했을 때였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한 해였어.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다네. 철강도 조선소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중화학공업이냐고 말이야. 포항제철이랑 현대중공업 이야기인가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포항제철은 맨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바다를 메워 조선소를 만들었지.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건설 계약을 따내러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갔을 때 보여줄 것이라곤 여의도 백사장. 사진 한 장뿐이었다는 게 지금도 유명한 일화야.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는 정말 미친 듯이 달리던 시기였죠.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새마을 운동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가난을 벗어나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세계은행도 1965년부터 80년대까지를 동아시아의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했다면서요? 우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부터 20대 젊은이까지 모두가 직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나요? 제가 두 후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단 올라가시는 할머님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야.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이지. 그분들이 있었기에 88 올림픽도 가능했던 거고. 88 올림픽이요? 에밀리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4,000달러였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큰 대회를? 제이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완벽하게 해냈잖아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우리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 숲이 40년 전만 해도 전부 논밭이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나? 한국의 변화는 그저 물리적인 게 아니야. 1970년대에 시작된 중화학공업화, 80년대의 첨단 산업 도약, 90년대의 정보화. 매 시기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냈지. 강남역 사거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5G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새벽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뛰어넘고 현대차가 독일 브랜드들과 경쟁하는 게 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겠죠? 맞아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90년대 말에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IMF 외환위기 말이군요. 선배님이 그때 현장을 직접 취재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때 이야기를 해주마.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한 순간이었으니까. 선배님, 1990년대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 대해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1997년. 한국 경제가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던 순간이었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승승장구하던 때였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급증,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제이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태국발 외환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졌대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었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575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한강의 기적도 여기서 끝이라고들 했지.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진짜 저력을 몰랐던 거야. 금모으기 운동 말씀이신가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그 순간. 저는 그때의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98년 1월 5일 국민은행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지.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내미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60년 전 결혼식 때 받은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지라고 하시는데 펜을 들 수가 없었어. 눈물이 나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2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21억 달러 규모. 정말 믿기 힘든 숫자네요. 당시 외신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 정부가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많았고. 하지만 곧 모두가 깨달았어. 이건 순수한 시민운동이라는 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근데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제이가 설명했습니다. 금은 현금화하기 쉽고 가치가 안정적이니까요. 외환보유액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대요. 게다가 한국인들에게 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결혼반지, 돌반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상징하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금한 게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추억과 자부심을 나라를 위해 바친 거니까. 심지어 금리까지 빼서 가져오신 분들도 있었어. 에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MZ세대인 저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힘. 1990년대 초반의 경제 호황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저력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거지. 결과적으로 IMF 차관을 3년이나 앞당겨 상환했다면서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해낸 거야.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국민에게 심어줬지. 그 이후 한국 경제는 더 강해졌어. IT 강국으로 도약하고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고. IMF 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제이가 태블릿을 보며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거든요. 토마스 선배님,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에 계셨다면서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차 안에서였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날의 붉은 물결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 내 기자 생활 38년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야. AP통신 특파원들 중에서도 선배님이 가장 많은 기사를 쓰셨다면서요? 제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매일매일이 특종이었으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 한국이 16강은 고사하고 조별리그도 힘들 거라고들 했으니까. 하지만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했을 때 제이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지.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어.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 질서정 연함이었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 대한민국 하는 함성 소리가 엄청났다면서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이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하나된 목소리로 외치는 그 함성이 땅을 울렸어. 마치 지진계의 신호가 잡힐 정도로. BBC 특파원이 내게 물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잠시 멈추고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탈리아전과 스페인전. 그때의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 새벽부터 자리 잡은 시민들 모두가 붉은 티셔츠를 입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은 더 놀라웠지. 청소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자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까지 하는 모습에 외신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지. 축구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 200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세계적 기업이 있었지. 아, 혹시?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다면서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2012년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앞섰을 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 한국 기업이 애플을 이긴다고? 말도 안 돼. 라고들 했지. 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별했던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폴더블 폰처럼요. 애플도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웠던 건 코로나19 대응이었어요.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하나로 전쟁이 났는데 한국은? 맞아요. 제이가 끄덕였습니다. 정부의 강제 없이도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켰죠. 뉴욕지사가 우리도 한국처럼만 할 수 있다면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저는 2020년 초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 특파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었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처음 봤을 때 다들 입이 떡 벌어졌어.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한국발 기사를 쏟아냈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정말 대단했죠. 제이가 설명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10분 만에 검사가 끝나니까. 미국에서는 검사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씩 줄 서야 했는데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잖아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IT 기술을 활용한 방식이야. QR코드로 출입을 관리하고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지. 무엇보다 투명했죠. 제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그게 국민의 신뢰를 얻은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까지.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확진자는 무료로 치료받고 의료진들은 24시간 헌신하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방역 물품도 대단했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공적 마스크 제도로 해결한 건 한국밖에 없었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구매 요일을 정하고 약국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거. 그것도 IT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 학교도 그랬잖아요. 제2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면서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에밀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건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IT 강국으로서의 기술력,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위기 극복 DNA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인 셈이야. 맞아요. 제이가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이기고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었듯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은 세계의 표준이 됐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8년의 특파원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선배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예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고 그 너머로는 현대적인 빌딩 숲과 고즈넉한 북한산이 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죠. 모순의 조화야.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봐, 저기 한강변에서 5G로 업무를 보는 젊은이들과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어르신들이 공존하잖아. 극심한 경쟁 사회이면서도 위기에선 하나가 되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장인 정신을 잃지 않는 나라. 이런 모순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잖아요.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을 보며 저는 마지막 원고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인의 DNA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이라는 제목의 특종이죠.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에밀리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주로 전쟁과 재난을 취재해왔어. 인간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지. 하지만 내 마지막 기사는 달라. 이건 희망에 관한 이야기니까. 희망이요? 제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희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국민의 DNA에 있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단결력,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력. 이것이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지.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인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을 주었어.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에밀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켜봐.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거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확신해. 한국인들의 DNA가 만들어낼 다음 기적을. 그리고 그건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일 거라고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을 가진 나라다. 그들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새겨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강대국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위대한 유산이다. 나는 이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내 기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영광이다. 그리고 확신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한국의 역사적 현장을 38년간 취재한 특파원 토마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베테랑 특파원의 마지막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이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감동트립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